어머님, 다음부터 미리 연락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네요. 내가 3년 동안 매일 첫 차 타고 와서 너희 집 살림 다 해줬는데 이제 불편하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에 사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민준이고 올해 37살이에요. 5년 전에 결혼했죠. 며느리 이름은 수빈이고요. 민준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수빈이도 중견기업에 다녀요. 둘 다 맞벌이 부부죠. 결혼하고 2년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지우. 제 첫 손주였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손주가 태어나고 한 달쯤 됐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지우 돌봐주실 수 있어? 수빈이랑 나랑 둘 다 회사 다녀야 하는데 애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 당연하지. 엄마가 돌봐줄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손주도 보고 아들 내외도 도와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엄마, 미안한데 집안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어? 우리 둘 다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일할 때 많아서 집이 엉망이거든. 그래, 알았어. 엄마가 다 해줄게. 고마워, 엄마. 우리 돈 좀 모으면 나중에 꼭 보답할게. 그렇게 시작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6시 첫 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죠. 아들 집은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7시쯤 도착하면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우 좀 봐주세요. 우리 출근해야 해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저는 지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고, 재워주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집안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가득했고, 거실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방 안은 옷가지며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요. 이러다가 아기가 다치겠네. 저는 지우를 재운 후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만 한 싱크대 가득이었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 다음엔 빨래. 세탁기를 3번이나 돌렸어요. 빨래를 개고 정리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오후 지우가 깨서 또 보살피고 분유 먹이고 저녁 6시쯤 되면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너무 피곤해서. 며느리는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만 봤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반찬 몇 가지 만들고 밥 짓고 국 끓이고 8시가 돼서야 저녁이 준비됐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먹을게요. 어머님은 드셨죠? 아니, 아직. 아, 그럼 어머님도 드세요. 저는 그렇게 아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먹는 걸 지켜봤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입맛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니 9시. 그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10시가 넘었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니 11시. 그리고 다음날 아침 5시 30분에 다시 일어나야 했죠. 그게 제 하루였어요. 처음에는 손주도 보고 아들도 돕고 좋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아니,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오늘 장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 지우 예방접종 병원 데려가 주세요. 어머님, 오늘 집 청소 좀 해주세요. 친구들 초대하기로 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제게 주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돈 좀 모아야 하는데. 엄마 연금에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연금? 얼마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20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연금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200만 원을 주면 제가 쓸 돈은 5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엄마, 우리 애 키우느라 돈 많이 들어. 그리고 집도 장만해야 하고. 나중에 꼭 갚을게. 지금만 좀 도와줘.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인데. 그 다음 달부터 제 연금 200만 원이 아들 통장으로 자동이체됐어요. 남은 50만 원으로 저는 한 달을 살아야 했죠. 저는 식비를 아끼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두 끼만 먹고 값싼 재료로만 요리했어요. 하지만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내가 참아야지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아침 첫 차 타고 아들 집 가서 손주 돌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제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2년째가 됐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님 감사해요 라고 말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아침에 제가 도착해도 어머님 오셨어요? 한마디만 하고는 바로 나가버렸죠.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뭔가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응? 왜? 설거지 그렇게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어머님이 설거지 하시면 기름기가 안 빠지고 그릇에 물기가 남아 있어서 다시 해야 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2년 동안 매일 설거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리고요, 옷 정리도 저희 방식이 있어요. 괜히 손대지 마세요. 그래.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2년 동안 매일 첫 차 타고 와서 일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들으니 그 후로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일찍 가보셔도 돼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 지우 이제 좀 컸으니까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어머님은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지우도 좀 컸고 우리가 직접 돌볼게. 그래. 응. 엄마도 이제 쉬어. 매일 오시느라 힘드셨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 이제 필요 없어진 거구나. 저는 그날부터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가 손주 지우의 새 돌 생일이었어요. 저는 케이크를 사서 아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우 생일이잖아. 케이크 사왔어.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다음부터 미리 연락 주세요. 응?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네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년 동안 매일 와서 일했는데 이제는 미리 연락하라고? 지우 생일인데. 네, 알아요. 근데 오늘 저희 지우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말뜻은 명확했어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였죠. 저는 거실 쪽을 힐끗 봤어요.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TV만 봤죠. 그래, 미안해. 다음에 연락하고 올게. 저는 케이크를 며느리에게 주고 돌아섰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뭐였을까? 3년 동안 매일 첫 차 타고 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그게 다 뭐였을까?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저는 전화를 기다렸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하루 종일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건강하세요. 그게 다였어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어버이날도 똑같았어요. 명절도 똑같았어요. 아들한테서는 간단한 문자만 왔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이용당한 거구나.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어요. 자동이체 해지하려고요. 어느 건가요? 제 아들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내던 거요. 은행 직원이 절차를 밟았어요. 자동이체가 해지됐죠. 이제 이 돈은 온전히 내 거야.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바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에 처음이었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는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계속 전화했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사는 집, 그거 내 명이었지. 왜 내가 그 집을 아들한테 줘야 하지? 나를 이렇게 대한 아들한테? 저는 부동산에 갔어요. 집 팔려고 하는데요. 어디요? 저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말했어요. 아, 여기요? 요즘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는데 한 8억은 받으실 거예요. 8억? 네. 5년 전에 4억에 사셨다면서요? 거의 2배 올랐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4억 주고 산 집이 8억이 됐다니. 빨리 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 동네 수요가 많아서 금방 팔릴 거예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 보러 오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현장 방문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그 집에 세입자 계신가요? 네, 제 아들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럼 아드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동산과 함께 집을 보러 갔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죠. 어머님? 갑자기 왜? 며느리는 제 뒤에 있는 부동산 직원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집 보러 오신 분들이야. 네, 이 집 팔려고 하거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이 집 내 명의잖아. 내가 팔고 싶으면 팔지. 안 돼요.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명의는 내 거야. 한 달 안에 나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동산 직원과 함께 집을 둘러봤어요. 며느리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집을 다 보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어디로 가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님,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수없이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도 수십 통 왔어요. 엄마, 집 팔면 우리 어떡해? 엄마, 제발 전화 받아.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문 열어줘. 엄마. 아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집 팔지 마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일주일 후 집이 팔렸어요. 8억 2천만 원에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완료됐습니다.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어.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잔금이 들어왔어요. 제 통장에 8억 2천만 원이 찍혔죠. 저는 바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바닷가요. 부산 바닷가에 작은 별장을 발견했어요. 2억 5천만 원이었죠. 이거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별장을 계약하고 집을 정리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아들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며느리도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집만은 돌려주세요. 저는 그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돌려줄 집은 없어. 이미 팔렸어. 엄마, 그럼 우리 어디로 가?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도 돈 벌잖아. 엄마, 제발. 그리고 말이야.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야. 나는 김미숙이야. 나로 살 거야. 엄마, 3년 동안 매일 첫 차 타고 가서 너희 집 살림 다 해줬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어? 둘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생일에도 연락 없었고 어버이날에도 없었고 명절에도 없었어. 심지어 손주 생일에 케이크 들고 갔더니 미리 연락하라며 문전박대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나를 이용만 했어. 필요할 때만 불렀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렸지. 저는 이사차에 올라탔어요. 잘 살아.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울면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바닷가 별장에 도착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이게 내가 꿈꿔왔던 삶이야. 저는 테라스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며느리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이제 김미숙으로 살 거예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빨래할 것도 설거지할 것도 청소할 것도 없었어요. 점심에는 동네 맛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었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요가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녁에는 테라스에 앉아 책을 읽거나 바다를 보면서 와인 한 잔을 마셨어요. 이런 게 제 삶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우가 엄마 보고 싶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고민했어요. 손주가 보고 싶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함정일 뿐이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전세금도 마련 못했어. 제발 도와줘. 저는 답장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야. 김미숙이야.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셔요. 산책도 하고, 요가도 하고, 독서도 해요. 동네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인데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들이나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너무 냉정했다고요? 아들을 너무 차갑게 대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3년 동안 매일 첫 차 타고 가서 일했는데 결국 필요 없어지니까 버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들을 위해 계속 살아야 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을 이용만 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선을 그으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는 이제 김미숙으로 살아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